역사죠.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포르쉐 뮤지엄 전시 행사입니다. 이 코너에는 아시는 것처럼 독일어로 이제 아이콘을 의미하죠. 이번 전시에서는 70년이 넘는 포르쉐 브랜드 역사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포르쉐의 아이콘 모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꿈에서 시작된 브랜드답게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여기 양산 영상들부터 그리고 수많은 기록의 역사를 써내려간 모터스포츠 레이싱 차량 그리고 혁신적인 컨셉트 차량까지 총 18대의 전설적인 포르쉐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시는 헤리티지 존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헤리티지 존을 소개해드릴 이석재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포르쉐 코리아 리테일 모션팀 팀장 이석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이미 자료를 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상세한 내용들도 필요하신 경우 도슨트도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어떤 뭔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헤리티지관을 관람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로 보실만한 것들을 위주로 약 15분 정도 시간 가지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지금 이 방을 들어오자마자 쫙 보이는 이 많은 이 포르쉐의 헤리티지 모델들을 보실 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포르쉐를 보아도 포르쉐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포르쉐 브랜드, 즉 포르쉐라는 이 이름이 붙은 자동차가 처음 탄생한 것이 바로 1948년입니다. 356 모델부터 시작을 했지요. 물론 포르쉐라는 기업 자체는 1930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지만 포르쉐가 이제 자신들이 자동차, 즉 페리 포르쉐가 말하는 포르쉐 꿈이라는 결국은 그 자동차 1948년도에 처음 선을 보이게 되는데 356이라는 이 모델도 사실 356 하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356 모델에 356A 모델에 해당이 되어 이 차량도 더욱더 특별한 스피드스터 모델입니다. 1958년도에 제작이 된 차량이고요. 또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헤리티지 모델들 중에 사실 이제 제작된 가장된 차는 저 안쪽 끝에 나무가 납작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 50 스파이더 모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1956년도에 제작이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되게 재밌는 건 아마 여기 오늘 보이신 많은 기자분들 중에 50년대에 이 세상에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있는 차들이 아마 많은 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놀라운 거는 이 차들이 여전히 시동이 걸리고 또 여전히 당시에 자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주행성을 갖추고 있는 차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차량을 보신다면 여기 356이 2대가 이렇게 전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6은 356에 그치지 않고 356A 모델이 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356B 모델, 또 356C 모델로 계속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 356A 스피드스터 뒤에 있는 차량은 356C 차량이 되겠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은 똑같이 지붕을 열 수 있는 차량이지만 확실히 스피드스터 차량이 이미 암두비가 굉장히 낮고 심지어 옆에 유리창조차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까이 오셔서 실내를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과거에 스피드스터 차량이라는 것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달리기에만 그런 순수한 주행의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50년대에 어떻게 세월이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하게 보이지만 당시의 버켓 시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포르쉐가 추구하는 정말 어떤 이 경량화된 핵심 기술만을 남긴 그러면서도 사실 이 차의 형태를 보시면은 정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세요. 포르쉐는 모든 스포츠카, 모든 포르쉐는 스포츠카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포르쉐는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고급 차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50년대에 만들어진 차량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은 이제 뒤에 있는 또 356 이 투기형 모델 356C, 1600SC라고 되어 있는 카브레 모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태가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확실히 겉에서 이렇게 보실 때에도 예를 들면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시트라든지 또 가까이 오셔서 보실 때에 다양한 또 이 해당 시대의 편의 장치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포르쉐가 지향하는 스포츠성과 또 고급차로서의 요소들이 당시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헤리티지 모델을 소개해드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요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디테일들이 항상 숨어 있죠. 여기 가운데 모여 계시니까 다시 앞에 있던 356A 화면을 보시면은 이 차의 배기본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굉장히 이 클래식카이면서도 요즘 차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덤퍼와 일체화된 배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50년대에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48년도에 처음 탄생해서 50년대 중반까지 어떤 356의 길을 잇는 것이 바로 이제 제 맞은편에 있는 여러분들의 뒤쪽에 있는 911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911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 양쪽 끝에 있는 이 은색 차들은 대체 뭐냐는 궁금증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안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입구에서도 가까이 있는 이 맨 앞에 있는 은색 차량부터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 이름은 718 포뮬라 투어라는 이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포르쉐 초기 모델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356 모델이 등장을 하였고 그 뒤에 등장한 모델이 저 안쪽에 있는 550이죠. 550에 대한 얘기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550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닥스터의 시조가 되는 모델이고 그 이후에 등장한 모델이 저희가 현재 이제 또 이 리드십 스포츠카 영업이 있는 718 이름을 가진 모델이 550 2월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718은 그 718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포뮬라2에 출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르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처음으로 1인승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바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차량의 형태에서도 포르쉐가 지향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컴팩트하고 가볍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크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소리를 덧붙이지 않는 그런 미니멀한 요소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제어를 보시면은 사실 100이랑 자체는 1000cc입니다. 하지만 출력은 155마력을 가량으로 보실 수가 있죠. 60년에 만들어진 차량이 이미 리터당 1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18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다루겠지만 특징적인 한 가지 보자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차량이 좀 길쭉해요. 포뮬라2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에 대한 거리가 포뮬라1보다 약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행거리를 좀 더 잘 커버할 수 있도록 718 차량에 대해서 이 718 포뮬라2의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10cm가 더 늘려져 있다고 해요. 휠베이스가 늘어난 이유는 그 공간만큼 연료 탱크의 크기를 키워서 더욱 주행해야 되는 거리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포르쉐 여러분들이 행사에 포르쉐 이코넬이잖아요. 이코넬은 이제 독일어로 이콘이 아이콘인데 아이콘 증이니까 이콘넬이 된 건데 역시 포르쉐 아이콘 하면은 911을 뽑게 되잖아요. 911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지금 3개의 911이 있습니다. 이 중에 1세대 911은 무엇일까요? 1세대. 네. 포르쉐를 사랑하시는, 특히 사랑하시는 기자분들이 모여도 1세대, 2세대를 구분하기가 항상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을 돕기 위해서 그냥 시각 순대로 1, 2, 3을 내려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최초의 911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차량은 2세대 모델인데 굳이 코드로 따지자면 911F, 공식적으로는 911G 모델, F 모델, G 모델을 뽑고 있습니다. F부터 G 모델, 즉 1세대와 2세대가 커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포르쉐의 911이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건데, 즉 901이라는 모습으로 콘셉트가 출연했던 게 63년도에 있는데, 특히 이제 G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말까지 계속해서 생산이 이어지게 되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제 시동과 범퍼 형태를 보시고 여기에 방향제 시동과 범퍼 형태를 보시면은 바로 구분이 되시죠. 특히 이 찌그러지게 되는 이런 아코디언 형태와 같은 범퍼 찌그러지는 거는 아마 옛날 차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도 이제 미국의 수출을 대상해서 저속으로 충돌했을 때 찌그러졌다가 잘 펴져야 되는 그런 기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시 요소를 통해서 1세대와 2세대를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 차량이 정말 그 포르쉐 스포츠 같은 푸드스포츠 사랑하는 악소 엔진을 1세대 저 STM이라고 하는 것보다 삼성 교통망무라고 것 같은데? 빨간 거. 빨간 거요? STM이라고 써요. 삼성 교통망무. 거기서 처음 받아. 또 1세대와 2세대가 장난 아닌데, 좀. 차이점은 물론 건희 형이 뭐. 상당히 큰
저건 저기 물광 냈어요. 엔진 걸리듯이. 물어봐야 될 텐데 아마 STM은 삼성교통박물관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1세대 VD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스포츠카에 여기서 뭐 그리고 뭐 고급체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2세대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인 강력한 스포츠카의 요소, 예를 들면은 돌아가지고 하신다든지. 1세대 6 같은 것들, 모든 차량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 함정시 안전벨트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그런 어떤 강력한 스포츠카로서의 아이콘을 점점 더 다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1세대 모델도 강조하신 하나인데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타르가 모델이죠. 타르가 모델은 어느 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1세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포르쉐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었던 미국에서는 카브리올레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반드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그래서 포르쉐에서는 1세대들을 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집어줘도 안전한 차량을 걸자, 안전한 컴퓨터를. 그래서 이 롤오버바를 고정식으로 만들고 이제 머리 위에 탑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포르쉐에서 자랑하는 헤리티지를 지키는 것.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전자로 발표가 되는 혁신이 크게 부과가 되는 것을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 한번 볼까요? 할머니. 네, 아침부터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야, 이 차가 정말 70년대에 나온 차인가 싶은 그런 어떤 느낌들. 물론 그 요소요소에 제작된 이런 디자인 형태는 해당 시대를 담고 있는데 이 차가 어떤 스포츠카로서 또 운전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 이런 고성능의 조작을 당시에 어떻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바로 이런 열린 도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한 70년대에 스포츠카임에도 예를 들면 창문 개폐 방식 보시면은 파워윈도우에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정말 모든 포르쉐에는 시대를 꿰뚫고 정말 익스클루시브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점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3세대 이 964 모델을 보시면은 더욱더 화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박물관에서 만들 수 있는 모델로서 정말 익스클루시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 모델 자체도 이제 포르쉐가 자랑하는 이 터보 기술, 이 양산차에는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런 어떤 이제 911 터보 그 자체의 모습이 굉장히 희소하고 또한 강력한 성능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외장 색상과 내장을 이따가 좀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은 전부 화이트 레더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쉐 911 같은 경우 어떤 그런 리어 엔진을 통해서 레이아웃 자체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계도 예전에 많았던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생각보다 할수록 기술을 통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더 누구나 또 빠르고 편하고 강력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진화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대 모델이면서 터보 모델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륜구동은 현재는 적용되어 있는 수동 모델이고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964부터는 또 이 휘가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히트로닉 기술이 적용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어떤 고성능을 더 많은 운전자들이 더욱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긴 합니다. 다들 이 차량에서 눈을 떼지는 못하신 거예요. 네, 한번 제일 안쪽에 있는 포르쉐 역사적인 모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처음부터 포르쉐가 지향했던 부분은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최적화된 강력한 성능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550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숫자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5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550이 막 그 입니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차의 공차 중량이 바로 550kg이죠. 네.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엔진도 1500cc 장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공차 중량을 바탕으로 550kg의 110마력이라면 이제 요즘 차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요즘에 뭐 보통 이런 고성능차, 고급차들이 뭐 1톤 후반에서 2톤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마치 이 56년도에 만들어진 이 차량을 타고 느낄 수 있는 주행 감각은 마치
400마력 중반의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스펙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죠. 특히 550은 포르쉐가 356 이후 두 번째로 모터스포츠를 만든 차량으로서 실제로도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참가했던 많은 레이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한 이 차량은 제임스 딘 차량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차량이죠. 실제 제임스 딘은 이미 356을 보유했었는데 550이라는 훌륭한 스포츠가 나왔다 해서 바로 550으로 차량을 또 교체해줬다고 합니다. 네, 헤리티지 존에 있는 차량들에서 가장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모든 존을 또 투어한 다음에 자세하게 돌아보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 태그 호이와 포르쉐 콜라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헤리티지 설명 마쳐볼게요. 태그 호이와 포르쉐의 관계, 솔직히 저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서는 까레라고 똑같은데 정도였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포르쉐 911이 처음 세상에 본 게 63년이고 또 태그호이어에서 까라라라는 시계를 모터스포츠 여과대회에서 모았던 것이 또한 1963년입니다. 네, 그렇게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태그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스위스의 그런 이 공작기계 그리고 어떤 걸 정밀기 만든 회사였는데 호이어라는 시계 회사를 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태그 호이어가 된 거고, 실제로 이 80년대 포뮬라 1에 출전했던 이 맥라렌 팀의 태그 그리고 포르쉐가 엔진을 함께 제작해서 공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맥라렌 팀이 3년 연속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작년부터는 포르쉐 태그 호이어가 이제 콜라보 제품을 내놓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헤리티지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전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모터스포츠 존이고요. 저희가 각 존을 이동할 때 터널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이쪽 모터스포츠 터널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르쉐 코리아 랩터스의 교육팀장 김민구입니다. 오늘 앞서 포르쉐 헤리티지 존에서 주옥 같은 설명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희 포르쉐 모터스포츠 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하면 모터스포츠 하면 포르쉐라고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저희 포르쉐에는 모든 사용하는 기술들이 모터스포츠에서 근간을 해서 모터스포츠에서 검증된 것들을 실제 차량에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포르쉐 오너들은 실제 모터스포츠 차를 운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저희 포르쉐 모터스포츠의 다양한 면모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포르쉐 모터스포츠 하면은 레이스 트랙에서만 달리는 것들은 국한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 포르쉐는 레이스 트랙 그리고 오프로드 트랙 등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고 현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모터스포츠 존에는 총 6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걸프 컬러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90803이라는 모델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레이스 부분에서 917이라는 모델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1969년에 저희 포르쉐는 네그레이스에서 모든 부분에서 왕자를 차지를 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 저희 포르쉐 팩토리 브랜드에서는 이 왕자를 어떻게 끝까지 유지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차로 모든 레이스 트랙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레이스 트랙에 맞는 차량을 개발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90803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90803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르가 플로리오나 뉴르베르닝의 남쪽 지역에 있는 레이스 트랙, 특히 코너가 많고 복잡한 레이스 트랙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90803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 뒤쪽에 디퍼런셜을 위치를 시키고 엔진과 운전석을 최대한 차량 앞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차량 앞뒤에 중량 배분을 최적화시켰습니다. 차량 중량 같은 경우도 535kg이라는 아주 가벼운 그 중량을 갖고 있으며 엔진은 수평대항으로 8기통을 위치를 하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게 90803이라는 모델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걸프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후사경이 돋보이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차량 그 구동축에 디퍼런셜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진동을 운전자에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댐퍼 같은 것을 두었고, 디퍼런셜에서 다이렉트로 배기 파이프를 연결시켜놓은 것도 또 하나의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느르링 그리고 타르 플로리오에서 종합 1등,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71년도에는 뉴리베링에서는 우승을 하였고, 타르가 플로리오에서는 아쉽게도 2번의 사고와 1번의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발생해서 완주는 하였지만 우승은 못하는 좀 아쉬운 부분을 남기고 우승 기록을 남겼던 모델입니다. 총 종합 우승은 70년과 71년 2년 연속을 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이동을 하셔서 보시면은 550 스파이더도 그렇지만 저희 917 같은 경우도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모든 사람을 주었습니다. 특히 스티브 맥킨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제작된 르낭이라는 레그레이스 영화에 직접 출연을 해서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완주를 하면서 영화에 열심히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페리 포르쉐에서 직접 이 스티브 맥킨에게 자필 서전을 전달한 것도 이렇게 뒷배경에 코멘트를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일화를 갖고 있는 유명한 917 그리고 스티브 맥킨을 소개를 드리고요. 오른쪽 뒤편으로 보시면은 앞에서 내구 레이스를 뛰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거리를 운행하는 차였는데, 포르쉐는 내구 레이스뿐만 아니라 스프린터, 짧은 구간에서도 굉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고 그 영역까지 섭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93577이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내구 레이스보다는 좀 더 빠르게 경량화시켜갖고 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93577을 새롭게 리디자인해갖고 기준에 맞는 최저 중량이 735kg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삭에서 길지 않은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이 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특히 하단부에 스틸로 되어 있던 것들을 모두 알루미늄 재질로 바꾸고 앞뒤 프런트에도 재질 경량화를 시키는데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이삭 연구원들이 너무 그 차를 가볍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경주에 나갈 때는 25kg에 관한 납을 추가로 다시 장착해야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차량입니다. 93577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경량화시킴으로써 이 차의 별명은 935 베이비라고도 지금 부르는 차이고요. 앞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노즐을 갖고 있고 유선형을 따라서 사이드 미러를 유선형 안에 숨겨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 내부 내에서 두 개의 유명한 레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 레이스 같은 경우는 안에 칵핏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부분을 견디지 못했고 중간에 리타이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해에, 동일한 해에 다른 대회에 나가서는 51초라는 어드벤처를 받으면서 1시간 안에 들어오면서 우승이라는 좋은 기록을 남긴 차량입니다. 1986년도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네, 제가 이 1986년 959 차량을 소개하기 넘어오는 동안에 기자님께서 감개가 무량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 차를 처음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959라는 차량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르쉐에서 제작한 하이퍼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랠리카로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1985년도에 WEC B 클래스에 참전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작을 했지만
당시 규정상 너무 위험하다는 걸써 WBC B클래스가 캔슬이 되면서 이 차량을 바로 하리 다카리 랠리에 참여를 시키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걸 1985년도에는 참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여기 보이시는 186번으로 참석을 해서 1위라는 위협을 남겼고, 당시에 총 3대의 959가 참석을 했었는데 1위, 2위, 6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고객에게 나가는 차와는 달리 오프로드 달리다 보니까 서스펜션 앞부분 같은 경우는 2개의 샤곱쇼버가 장착이 되었고, 리어에는 하나의 샤곱쇼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독특한 그 냉각 방식을 쓰는데요. 실린더 헤드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사용해서 냉각을 하고, 실린더 블럭 같은 경우는 공기 냉각을 하는 2가지 조합한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술인데, 유압을 제어를 해서 전자제어로 앞에 100, 뒤 100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던 좋은 차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셔도 이 차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유명해진 차인데요. 네거레이스에서 917이라는 모델로 저희 포르쉐는 많은 과업을 이뤄냈었습니다. 1971년 당시에 포르쉐 마이삭 연구소와 프랑스의 세라라는 디자인 업체가 협업하여 917 롱테일 버전과 917 숏테일 버전의 최적의 장점을 끌어내서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태어난 게 917-20 핑크피가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모델인데,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레이스카 중에서 차폭이 가장 넓은 차입니다. 하지만 형상상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들이 마치 대지를 연상시킨다고 표현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차량 디자인에도 각 섹션별로 나눠갖고 실제 대지의 그 각 부분들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앞부분에 써있는 이 러시라는 것은 코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뒷부분에 써있는 하셀, 이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독일의 그 음식 부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17에 이어서 저희가 또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는 오토스포츠를 통해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은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만 번 이상의 우승을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모델 같은 경우는 911 GT1 98년식이고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95년식입니다. 포르쉐는 1980년대에 많은 르망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르망 대회에서 더 이상 경쟁자가 없는 것에 식상을 느껴 르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 8년 정도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 포르쉐는 르망이 아닌 GT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911 GT1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 보이시는 911 GT1 98년도 모델은 해당 대회에서 우승을 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레이스카에서 최초로 브레이크 디스크에 카본 세라믹을 적용을 하였고, 셰시 시스템에도 카본을 적용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911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앞에 보이는 헤드라이트와 뒷전에 보이는 테일라이트가 저희 996 모델과 같다고 하였고, 911 GT라는 모델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911하고는 그 파워트레인 그 배열이 조금 다른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고 트랜스미션이 뒤에 있는 이립식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그 루프 안에 있는 덕트는 실질적인 터보 차저로 들어가는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입니다. 안에 이제 칵핏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는 분 쪽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핸들 오른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그 레버는 이 차에 변속을 할 수 있는 셀렉트 레버이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시퀀셜 타입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앞으로 밀면 되는 거고 하단은 뒤로 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98년도에 1위와 2위를 하였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당시 미국 대회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그 즉시 바로 바이달 옮겼고 복원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기념 모델로 갖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1990년대를 지나서 2017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르쉐에서 잘하는 레이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레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망대회 24시간 동안 차량을 쉬지 않고 계속도록 주행을 하는 경기인데요. 포르쉐는 2015년도에 처음 르망대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멕시코에서 주최한 내구레이스에 참가를 해서 우승을 한번 하였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르망대회에 복귀해서 해당 모델로 아우디하고 경쟁을 해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2017년까지 연속 3번의 우승을 하면서 총 19번의 우승을 하였는데요. 재밌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한테 굉장히 체리적으로 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브레인드입니다. 드라이버 또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저희 포르쉐 레이싱 팀도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2017년도에 마지막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3대의 차가 참가했는데 2대의 차가 리타이어를 하고 1대의 차가 프론트 엑셀에 고장이 있어갖고 트랙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저희 레이싱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그 복구한 차를 드라이버가 트랙에 다시 돌아가서 18바퀴를 오버페이싱을 하면서 끝까지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고 최종적으로 1등을 한 팀의 기록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건 모델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919 하이브리드의 마지막 모델 같은 경우는 월페이퍼에 적혀있는 저 2번이라는 적혀있는 모델입니다. 저희 포르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르망에서 떠나 나와서 포뮬러 2 레이싱에 참여를 해서 단계 밟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포르쉐는 모터스포츠에서 근간한 모든 기술들을 저희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고객들이 탈 수 있는 차량에다가 지속적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섹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30분 동안 이제 투어를 하셔서 다리도 많이 아프실 텐데요. 저희 이제 이 터널을 통과해서 가면은 이노베이션 유닛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잘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